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OECD 경제 규모를 보면요, 네. 우리나라가 한 10위에서 11위? 네. 상당히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얼마나 몇 위에 랭크될까? 아니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의 중독에 걸려서 사실 국민들의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관심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호주머니는 그렇게 넉넉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밥을 잘 사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요, 대한민국은 잘 산다는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이런 생각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책이고 어떤 분이 책을 내셨는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 안전망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불의를 보고 정당히 맞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이 돼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제대로 열려 있다면 그래도 복지사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TV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의 저자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시네요. 예, 예.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이름에서 느낄 수 있죠. 예, 복지국가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네. 2012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이제 6살 됐는데 2012년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복지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당시의 바람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지국가의 완성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그런 NGO가 단체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단체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네. 사실 오건호 위원장은 민주노총, 또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등을 거쳐서 복지 전문가인데요. 자, 이 책이죠.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원래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가난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행복담론을 얘기했어요. 이 책을 만들게 된 취지 이런 것 좀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인당 GDP가 3만 달러이거든요. 네.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요. 마트에 가면 먹을 게 넘치고요. 가게마다 옷이 있고 자동차가 넘치고 곳곳에 식당이고 이렇게 둘러보기만 하면 여기서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가난은 조금은 경제적인 의미에 좀 가깝다면 이 불행은 경제적인 가난까지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가난이 경제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불행에 관해서는 사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그렇죠. 드는데요. 왜냐하면 OECD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우리가 경제 대국인데 노인 빈곤율, 자살률 모두 1위 랭크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근로자 평균 근속 기간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요? 대한민국 땅 위에 있는 부의 총량은 꽤 되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면 편중된 거죠. 그래서
편중되고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혹 그러한 구조적 격차가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그거를 조정하는 그게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고 또 복지의 역할인데 이 복지도 취약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시장에서의 격차가 크고 고착화되어 있고 또 그거를 개선하는 게 국가의 복지인데 그것도 빈약하고 이 두 가지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 다수는 불행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외견상 풍요로운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국민들은 불행하고 이 불행을 사실 국가의 실패일 수 있고 시장의 실패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정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쓰고 계신데 네. 뭐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등이 다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 같아요. 자, 그러면 크게 봐서 우리 오건호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게 복지국가의 시작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적 맥락에서는 좀 더 의미를 확장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이라는 게 약간 경제적 측면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혹시 유럽 복지국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오시면 항상 의료비 걱정이 없어요, 교육비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이 생활의 측면에 주목하는데 사실 또 하나가 그러한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가치, 연대의 가치죠. 저는 이런 질적인 기둥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복지국가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복지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공통의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통의 경험 없이 정치권의 선물로만 받은 복지는 그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그런 강한 복지와 강한 연대적 사회적 관계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연대의 그 축이 좀 탄탄하지 못하다, 네. 아니면 아직 시작도 잘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전문가로서 이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경험해 나가야 되는지 일단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국가는 복지제도를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이 계속 그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또 누릴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복지제도를 둘러싸고는 또 이해관계의 갈등이 굉장히 커요. 왜 나는 세금만 내야 되지? 이게 불만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맨날 복지만 받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비록 내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와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 서로를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동의 긴 역사적 이 실천이라 그럴까 활동 경험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혹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 혹은 어떤 정부 하에서 복지제도가 하나 도입되더라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양적 복지 기둥을 계속 붙잡아주는 그런 사회적 관계라는 질적 기둥이 필요한 거고 이게 같이 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제도와 문화가 함께 가야 된다. 그렇죠. 사회적 유대라는 건 사실 문화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아이 하나 기르는 게 온 마을이 아이를 그렇죠. 기른다. 뭐 이런 것처럼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무상 그 급식 문제를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별적 복지냐 또는 보편적 복지냐 최종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보편복지 담론이 KO승한 건 아니고요. 판정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보편복지 방식으로 무상보육 모든 계층한테 제공하거든요. 기초연금도 전체 노인 중에 70%한테 제공하지만 그래도 다수가 받고 있기 때문에 준보편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보편복지가 판정승은 했는데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민들 스스로 그래 제도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느냐 제가 느끼는 경험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뭐 여러 토론 자리나 혹은 뭐 강연 자리에서 시민들을 뵈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복지가 바람직하긴 한데 그 부잣집 아이들한테까지 줄 필요 있을까 이런 의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재정의 여력이 충분치 않은데 혹 돈이 충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어려운데 굳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편 선별 복지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책에 보니까요, 보편적 복지와 그 선별적 복지의 무게 중심이 이제 보편적 복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돼야 되는 부분으로 선별적 복지에 관해서 좀 길게 또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지향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복지 국가의 기본 설계도는 보편 복지, 보편주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보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무상급식 논쟁에서 나온 것처럼 공짜로 밥을 주니 애들이 밥을 안 먹더라. 하고 부모들도 신경을 안 쓰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잔반이 많이 남고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사실 그거는 공짜니까 안 먹는다는 논리적 연관을 만들긴 했지만 엄격히 보면 사실은 질의 문제거든요. 유상으로 하더라도 밥이 맛이 없으면 안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복지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하든 선별적으로 하든과 별개로 퀄리티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엄마, 아빠들이 보육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공립에 줄을 서다가 그렇죠. 이제 떨어지면 할 수 없이 민간에 가는 거니까 역시 질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가가 모두 돈을 대지만 보육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거 뭐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논점은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도 선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과 선별을 둘 중에 하나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적절하게 둘을 조합하는 게 사실은 보편주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복지만 얘기하더라도 딱 복지제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모난 벽돌도 필요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모서리에는 세모난 복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모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나라의 보편 선별 논쟁 구도에서 본다면 선별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곳에 네모난 복지를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은 너무 정치적 에너지가 세게 네. 담긴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네모는 선, 세모는 악, 혹은 거꾸로 또 선악 네. 구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의 원리는 하나의 제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망으로 따지는 거다. 촘촘한 망으로. 그런 면에서 그 망을 보게 되면 선별적 제도도 필요하면 도입을 해야죠. 보편복지, 선별복지 너무 관념적으로 가면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네. 쉽게 이제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송파 세모녀 사건. 사실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언론에 떠든 것만큼 얼마나 법제화가 됐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 핵심이 아버지가 방광암에 사망하고 큰딸은 당뇨고 등등 몸이 불편해지니까 결국은 70만 원 남겨놓고 자살을 가족이 한 건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괜찮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의료제도보다야 낫죠. 그렇죠. 근데 유럽의 복지국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 제도를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파 세모녀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그 경로를 보면요. 처음부터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특히 이제 만약에 가장이 중병에 걸리게 되면 있는 자산들을 거의 다 거기다 그렇죠. 쓰게 되고 결국은 소득이 끊기니 빈곤 상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질병의 위험은 그 사회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국민건강보험인데 본인 부담금이 여전히 높아요. 또 건강보험이 적용해지는 진료도 있지만 적용해주지 않는 진료, 비급여 진료라고 하는데 큰 병 걸릴수록 비급여 진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네 병원 갈 때의 부담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큰 병을 앓게 되면 첫 입원까지는 또 그럭저럭 해결을 해요. 근데 또 재발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급여 진료가 많고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있지만 반쪽 보험이에요.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담을
부담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이 지금 이제 자기 부담률이 높다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을 들게 되고 네. 예.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곳곳에 다 암보험, 들어와 치아보험 있습니다. 무슨 뭐 네. 이렇게 나뉘니까 사실 부담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에 관한 그 문제 제기를 계속 예. 하셨어요 책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기 가게에 네. 이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민간의료보험의 왕국이에요. 지금 10가구 중에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다 가입돼 있고요. 그리고 가구당 4개, 5개씩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가장이 들면 그 가족들은 다 피부양자로 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데 민간의료보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마다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 4개씩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비싼 보험도 있고 물론 또 가격이 낮은 보험도 있습니다. 이제 평균액을 따지면 가구당 내는 보험료가 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낸 돈을 다 합해 보면요. 1년에 3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잘 안 떠오르실 텐데 지금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재정이 50조 조금 넘거든요. 국민건강보험 비슷한 크기의 지금 민간의료보험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일단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 또 본인이 절반 내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 것도 소득에 따라 정률로 냅니다. 근데 민간의료보험은 우리 가입자가 전액 다 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작으면 불가피하게 작은 보험료의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별로도 격차가 생기고 그리고 가계 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전체 가입자를 보면 사실 전체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도 다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불편하고 서민들 부담이 큰 제도에 의존해야 될까? 그래서 하시려고 하는 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건강보험 하나로는 이제 그 축약 이름인데요. 원래 풀 전체 이름은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 이런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제 건보공단에서 돈을 내주는 거. 근데 우리가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이 본인부담금을 내가 내거나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데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내면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 수준을 그렇죠. 국민건강보험으로 저희가 달성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전체 국민이 이렇게 합의하면 아주 멋진 국민건강보험으로 유럽식 의료 복지를 이룰 수 있는데 그 전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각계 약진으로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비용은 더 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그 운동에 한번 그 진행해보자, 참여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 7년 전에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을 저희가 추진했죠. 근데 지금 그 말씀이요, 뭐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개개인들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아요. 개개인이 설득 저는 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바로 그 설득의 문화가 아까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네. 기둥이거든요. 네, 문화. 우리가 각계 약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질병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이 공적 제도에서 함께 해결하자. 근데 유럽의 시민들은 그걸 이룬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병원비에 대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도전해 보자. 그게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루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하나로의 정신을 꽤 많이 담고 있어요. 건강보험 하나로의 눈높이에서 보면 문재인 케어도 부족은 합니다만은 그 건강보험 하나로가 그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는 지금 문재인 케어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의사협회하고 좀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이 돼 예. 일촉즉발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그냥 나의 모든 재량 하에서 이루어지고 또 환자로부터 전액을 보상받았는데 이거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내 나름대로 소신 진료를 했는데 부적절 진료, 부당 진료라고 판정해가지고 이걸 인정 안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워낙 비급여 진료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투명해지면 적정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아까 문재인 케어가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의 진료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침해가 결국은 또 수입에 감소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 그렇죠, 뭐.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원 노출 등과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있죠. 들고요. 예. 네. 자, 이제 의사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복지에 제일 중요한 게 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 같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보면 아파트라는 것은 곧 재산이고 환금성이 제일 높은 그리고 수익을 높여주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권은 없었고 재산권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부동산 정책은 있었지만 주거 정책은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주거권 어떤 개념인가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복지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주거를 꼽습니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져요. 다 부동산 정책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을 굉장히 생활의 지혜로 여기고 제로섬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땅과 건물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더 가져가면 그거는 결국은 다른 분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연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언어 사용에도 그래요. 정말로 이게 주거 정책 하면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데 부동산 정책 그러면은 이게 참 반감이 많거든요. 이게 또 뭐 재산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정부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법률명이 얼마나 좁습니까? 임대차 보호.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을 보호한다는 법명인데 이제 전세를 사게 되면 2년간 계약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즉 2년까지는 살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계약하는데 1년 지났다고 집주인이 나가라라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2년 후에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록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사를 다니거든요. 또 하나는 2년간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5%로. 이게 2년 계약이 끝나서는요 무한이에요. 이게 지금 임대차 보호라는 게 지금 국가가 그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2년 후에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년 후에 5% 상한도 없기 때문에 널 뛰는 겁니다. 주거를 통해서 이 생활 관계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다 서울에 살다가 주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러면서 역대 정부 내에서 아직까지도 저는 주거복지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독일 가 보니까 독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률도 정해져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통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다는 게 거꾸로 얼마나 이걸 보호를 많이 했길래 그런 절차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시내에서 옛날 동독 시절에 냈었던 그 임금, 임대료에 얼마 안 된 것만 더 내고도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속 가능한 거죠. 10년, 20년.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근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한국처럼 아무도 청년 예술가는 도시에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어쩌면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말씀하신 베를린은요. 세입자 협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세입자 협회에서 아까 그 전월세 상한도 정해지는 게 바로 세입자 협회의 힘이거든요. 그들이 조직돼 있고 이 정도만 합시다 해서 또 그 임대인 협회가 그러니까 또 그쪽도 조직됩니다. 이 노사 관계처럼 파트너가 생겨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표성이 넘치고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조직할 여력도 없어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요구해요. 정부에
주거, 부동산 관련된 정부위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구성하실 때 우리가 정치권에서 여성 할당 하듯이 절반은 집을 가진 사람, 절반은 집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그 위원회 선정해 주세요. 저는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 문제라는 게 이제 문화 문제고 문화 문제라는 게 이제 제 집단 간의 연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당과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사실 연대에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런 연대의 문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지국가를 연구한 학자들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분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일종의 복지 동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세력이 있어야 복지국가라는 집을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은 목수가 짓는 거니까. 그러면 그 목수가 둘이 있는 거예요.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정당이라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정당은 이런 제도권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고요. 노동조합은 가장 다수의 시민들, 뭐 노동자가 가입돼 있고 또 단체 행동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분석 틀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니까 아득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니까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의회더라고요. 뭐 정당이죠. 그래서 정당이 과연 진짜 복지 국가의 설계도를 가지고 또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또 노동조합도 워낙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중심권에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돼 있지만 그 틀에 안주하다 보니까 서구처럼 복지국가가 내 생명이다. 힘을 합쳐서 만들자라고 움직이는 서구적 의미의 주체가 한국에서는 아직은 잘 없거나 미약합니다. 네, 미약하다라고 하셨지만 세계는 정당과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반면에 촛불 시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한 대목 읽겠습니다. 예. 2008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민의 핵심 요구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한 걸음 물러서지요. 당시 광장에서는 두 개의 권력이 부딪힙니다. 소고기를 수입하겠다는 행정 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 권력. 결국 시민이 승리합니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복지국가의 주체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힘을 좀 모으고 싶으신 예, 그 소망이 책에 아무튼 간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2018년 21세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지금 거의 60년, 70년 전의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의 복지동맹의 구조가 정당과 노동조합이 그 축이 되었던.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주체가 형성되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봐요. 그 당시는요, 사실 정당이나 노동조합 아니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 조금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권력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 권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에서는 권력이 작동해요. 우리 집에서는 채널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딸하고 저하고 채널을 둘러싸고 다투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 인용해 주신 문구를 보면 30개월 이상을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그것은 절대 안 되라는 의지, 두 권력이 있었는데 부딪힌 거거든요. 그런 상대방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게 권력인데 정당은 제도권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그리고 노동조합은 파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 건데, 그런 면에서 정당이나 노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이 그 권력의 토대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 권력을 전통적인 하드한 경성 권력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고요. 이제 시민 권력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조직이 없어요. 촛불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권력이 촛불이거든요. 그렇지. 가장 최고 상층의 권력도 결국은 조직되지 않은 이런 어떤 특정 조직 소속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집약된 어떤 요구, 이걸 저희는 의제라고 합니다. 그 분명한 의제에 대한 공감대만 있다면 이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촛불 권력이. 광우병 쇠고기 반대 권력이. 탄핵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많은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또 같이 경험하고 요구하면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연성 권력으로서의 시민 주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형성 가능하고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시민 권력, 말이 이상하지만 시민 주체 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핵심에 오건호 이사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갑고요. 사실 1700만 명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이 촛불이 사실 정치적 운동으로서의 대통령 탄핵을 가능케 했잖아요. 예. 또 지금 사회운동으로서의 미투. 그런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담론이 형성되고 정책적 의제가 될 때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복지라는 담론, 우리 오건호 이사장이 하시는 복지라는 담론이 2012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꾸준히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담론에서 정책적 의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맡겨놓고 말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케어가 제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장성을 넓히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하니까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는 돈을 안 주다가 이제 급여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건보 재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건강보험은 다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이루어져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 인상도 말씀하셔야죠. 네. 근데 보험료 인상은 잘 얘기 안 해요. 네. 국민들이 솔깃한 건 얘기하지만 불편한 건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몫이 우리 몫이 아닐까. 시민들이 보험료를 불편해하니까 정치권이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또 정책이 완성될 수 없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강보험 하나로 혹은 서구식의 무상의료가 만들어지면 저는 엄청나게 시민들이 뿌듯해할 것 같아요. 이 바람 따라 걸으면 널 만날 수 있을까? 저 물결 따라 떠나면 널 만질 수 있을까? 그래 참 이뻤지 봄날 같던 네 미소 그리움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강한 사회적 안전망이거든요. 내가 이 사회에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은 보장된다. 생활은 보장된다. 누가? 우리가 함께. 이게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이죠. 그런 면에서 세월호 참사가 여러 가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또 도대체 이 정도야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한 지금 환멸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안전한 나라가 복지국가고 그 안전은 개인이 자신이 뭘 이렇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같이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세월호 참사는 우리한테 강력한 경종을 울려준 거고 어떤 이런 그 안전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망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실 좀 더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우울리 희백 이 위험 사회 얘기하잖아요. 현대 사회는 뭐 사실 위험 사회고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위험 사회에서 개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두 가지의 반대 개념이 안전 사회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만들려면 결국은 복지가 서포트 되어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죠? 하시고 싶으신 말씀 다 못 하셨죠? 책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은 책에서 만난 내 인생의 한 구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거 책인데 그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의 한 구절인데 이제 한 기자가 취재차 어떤 도시에 들어갔다가 마침 거기에 패스트가 창궐해 버리고 그 도시가 이제 봉쇄됩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스트에 대응하는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를 계속 찾다가 아주 비공식적으로 편법을 통해서 탈출구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분들이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그 다음을 해요. 저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그래요.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가시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자가 랑베르라는 기자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행복한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남아서 이제 같이 패스트와 싸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읽으면서 사실 뭐 이제 학창 시절에 뭐 그때 부모님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성공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게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같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거를 강하게 느꼈던 문구예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셨네요. 그것이 사회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닌가요? 아, 예, 사회학을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네. 참 우리가 귀담아야 될 얘기고요. 어저께도 행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혼자 행복하면 뭐하냐, 함께 행복해야지. 그게 국민 총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떠올라서 다시 또 느낌이 와닿습니다. 이게 참 자꾸 우리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해결 못하고 뺑뺑이 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세종은 어떤 사회적인 그 제도를 바꿀 때 몇십 년 동안 실험을 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왕조 시대니까 가능했겠지만 우리도 이게 이제 빨리 내일 당장 바꾸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나 포퓰리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시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오랫동안 함께 토론하고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좋은 그 합의점을 찾아내서 살기 좋은 사회를 좀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간절합니다. 저기 후원 좀 하셔야 되겠네요. 온 마음을 다해, 홍보대사로. 온 마음을 네. 다해 네, 후원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